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 클래스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려의 대외 관계 부분을 좀 봤습니다. 거란의 침입과 또 금나라와의 관계, 여진족과의 관계까지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설명을 했어요. 고려는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대대로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는 문벌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되기 시작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건은 이제 이자겸의 난이 진압된 지 약 10년 정도 지난 뒤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왜 일어나게 됐냐면, 일단은 이자겸의 난이 진압된 다음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인종이 이제 이자겸과 같은 문벌 세력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진 관료들을 이용해서 개혁 정치를 펼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용됐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서경 출신의 관리였던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이제 적극적으로 기용되게 되죠. 이 정지상은 이제 문학 작품을 여러 개 남기기도 했던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 정지상이 누굴 추천하냐면 인종에게 서경 지역에 있던 승려인 묘청이라는 사람을 좀 적극적으로 임금님 써보십시오라고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묘청이 정지상 등의 세력들과 함께 이 인종의 신뢰를 받고 개혁 정치를 추진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개경에 자리 잡고 있던 몬골 귀족 세력들은 이들이 이렇게 왕의 신뢰를 얻는 것들이 못마땅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자, 근데 이 묘청고 정지상 등의 이 사람들은 이제 서경 출신의 사람들인데 서경은 오늘날의 평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이들이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그 전에 있었던 이자겸 등의 문벌 귀족 세력들이 여진족 금나라에게 4대 관계를 맺었던 것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금나라는 원래는 우리 고려를 부모처럼 섬기던 이 민족인데 우리가 그들을 언제부터 임금으로 여진과 고려가 군신 관계를 체결한단 말이죠. 이자겸 때 군신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임금으로 섬기는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해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고려 건국된 지 약 200여 년 가까이 되면서 개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문벌 귀족들 그리고 그들의 문벌 귀족들과 한번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는 서경 출신의 새로운 신진 관료들의 대립이 이 묘청 서경천도 운동의 하나의 배경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개경의 수도를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한 이 개경에서 이미 몇 세기에 걸쳐서 고위 관직을 독점했던 이 문벌 귀족들의 탄탄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았단 말이죠. 신진 관료들, 특히나 서경 출신의 묘청과 정지상 등의 관료들 입장에서는 개경 세력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개경을 떠나서 새로운 곳인 서경으로 수도로 옮겨야지만 그들 문벌 귀족들이 갖고 있는 특권들을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거죠. 이때 왕이었던 인종 역시 이 문벌 귀족 사회, 문벌 귀족들의 권한을 꺾고 싶었던 또 왕권을 강하고 싶었던 이런 인종의 의도와 이 신진 관료들의 또 요구가 딱 맞아떨어졌던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묘청과 서경 출신의 관료들은요 사상적으로는 주로 풍수지리설을 좀 이렇게 신봉했는데 풍수지리설이 뭐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땅에 자연 환경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은 서경이라는 땅의 기운이 좋은 곳으로 옮기면 우리가 지금 금나라한테 사대란 건 뭐냐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외교 방식을 말해요. 4대 관계를 맺고 주변 나라들에게 이렇게 굴복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서경으로 옮기면 아주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 고려에게 굴복할 거다. 뭐 이러한 통소질서를 주장했던 반면에 이 개경에 있던 문벌 귀족들은 전통적인 유교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왕, 인종도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신진 관료들을 기용하게 되면서 이들이 서경 천도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서경 세력을 앞장세워서 이 인종이 개혁 정치를 했던 거고 그 서경 세력들은 이러한 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서경 천도를 계획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서경 천도를 한 명분이 하나 더 있었냐면 이 이자겸의 난 때 이자겸과 함께 난을 일으켰던 척준경이요.
개경의 궁궐을 불질러서 불타버려요. 개경의 궁궐이 불탔어요. 개경은 이미 땅의 기운이 세서 궁궐도 불타고 반란도 일어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땅의 기운이 좋은 서경으로 갑시다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묘청과 정지상 등의 서경 세력은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서경으로 옮긴 다음에 우리가 고려의 왕을 황제라고 칭하고 고려의 독자적인 연호를 씁시다.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칭제권언이라고 합니다.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쓰자. 중국 황제의 연호를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려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씁시다. 고려는 황제의 국가임을 다시 한번 표방합시다. 이러한 주장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개경파 입장, 개경에 자리 잡은 문물 귀족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있는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하는 거에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하면서 서경 천도가 좌절됩니다. 그때 서경에 궁궐 하나 짓거든요. 이제 실제로 천도할 계획들을 거의 다 세우고 궁궐까지 짓고 아주 빠르게 천도를 추진하고 있던 과정에서 서경에 지었던 궁궐이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인데요. 이 궁궐이 갑자기 벼락이 뭐 내려와서 막 불타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상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 개경파들은 거봐라, 저 서경이 무슨 땅의 기운이 좋긴 좋냐, 그리고 백성들을 힘든데 궁궐 짓는다고 수도 짓는다고 노동력 징발하고 이런 거 얼마나 백성들에게 고된 일이냐, 이렇게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서경천도가 좌절되니까 묘청 등의 이 서경 세력들은 서경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이제 묘청이 황제가 되고요. 나라 이름도 뭐 대위라고 하고요. 연호를 쓰면서 황제를 칭하게 되는 거죠. 이때 개경에서 이제 나라의 군인을 보내는데요. 그걸 관군이라고 하고요. 이 관군을 이끌고 진압하러 갔던 사람이 바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은 이 개경 문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 사람이 후대에 뭘 남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를 저술한 사람이 김부식이에요.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뭐 좋겠죠. 어쨌든 김부식의 관군에서 약 1년여 만에 진압됩니다. 이 지도가 이제 묘청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경을 중심으로 이제 서북 지역의 몇몇 지역들을 차지하면서 1년 가까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반란 세력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표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면요.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을 좀 비교해봤어요. 서경 세력의 중심 인물은 묘청과 정지상, 이렇게 새롭게 성장한 사람들, 기존의 문벌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개경에 자리 잡고 있던 고위 관직을 독점하던 문벌 가문이 아니라 새롭게 과거 시험 등을 통해서 등용된 신진 세력들이었고, 개경파의 대표 세력은 이제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문벌 귀족들이죠. 이 사상적 기반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경파는 이제 풍수지리설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삶에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풍수지리설적으로 좋은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주장했고요. 개경 세력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땅의 기운이 사람의 무슨 영향을 주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유교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개경 세력이죠. 이들의 주장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서경 세력은 칭제거나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 연호 쓰자. 그리고 금나라에게 사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전에 태조 때부터 했던 북진 정책을 펼쳐서 서경으로 옮긴 다음에 수도 옮긴 다음에 북진 정책을 펼쳐서 금나라를 오히려 정벌해버리자. 금국을 정벌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개경 세력은요. 서경천도 반대하고 금나라와는 여전히 4대, 우리 고려는 작은 나라, 금나라는 큰 나라,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이들은 역사 인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서경 세력은 기본적으로 우리 고려란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개경의 귀족 세력들은 이 사람들의 출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호족과 아니면 신라 말의 육두품 유학자들 출신들 중에서 이제 문벌 귀족으로 이렇게 변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려란 나라는 신라를 계승해서 세워진 나라다. 신라를 계승하는 의식들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서경 세력은 성격 자체가 자주적, 그러니까 금의 사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우리 고려 스스로 뭔가 주체적인 이런 나라로 거듭나는 걸 원했고 개혁, 바꾸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이 문벌 중심의 고려 사회의 잘못된 점들을 바꾸고 싶어 했다는 성격이 있는 반면에 개경 세력은 사대적이란 건 뭐냐면
큰 나라를 섬기는, 힘이 센 나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보수적,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이들은 이미 기득권 세력인데요. 왜 바꾸고 싶겠어요? 자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특권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잖아요.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결국 1년여 만에 실패로 돌아갔지만 조선 후기에 아주 유명한 이제 역사학자인 신채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사건을 평가합니다. 조선 역사상, 그러니까 조선 역사, 지금 조선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 말 사람이 조선이라고 표현했어요. 1000년, 1000년에서 2000년대 이 사이 1000년 동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 신채호 선생은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아니고요. 묘청이 너무나 조급하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에 실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개혁적인 사상가들이 다 죽임을 당하면서 이 땅에는 개혁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었다.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이 신채호 선생이 살던 때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해 오던 시기거든요. 그 이후에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라가 흘러가지 못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평가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평가, 역사 평가를 이제 뭐 지문 같은데 잘 출제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묻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12세기에 고려의 문벌 사회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내부에서 분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특정한 가문, 경원이 씨라고 불리는 이자겸, 경원이 씨예요. 얘네들만 권력을 독점하는가에 대한 반발이 한번 있어서 그 반발에 대한 또 일종의 진압으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묘청 정지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신진 관료들과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문벌 귀족 간의 일종의 권력 다툼으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벌어지면서 고려의 문벌 사회는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12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묘청의 난 이후에 고려의 문벌 귀족 사회는 흔들리고 결국에 1170년에 중요한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뭡니까? 그동안 사회 고려를 지배했던 거는 이 문신들의 세상이었어요. 문신. 근데 이 문신에 의해서 차별받고 있던 무신들이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는 틈을 타서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발생하니 그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이 무신정변 발생 이후에 고려를 우리는 고려 후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앞에를 고려 전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에 사회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12페이지에서는. 여기 12페이지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개를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무신정권이 성립된 배경은 왜 그런 무신정권이 갑자기 무신정변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정권, 일종의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무신들의 세상에 무신들의 정권의 특성은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학습 목표고, 두 번째는 무신의 세상이 전개되는 과정, 무신 집권기 가운데 이 중국에서부터 성장해 오는 커다란 제국이 등장하니 그게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이 몽골 제국과 고려가 약 40여 년에 걸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걸 이제 대몽항전이라고 하거든요. 몽골에 맞서서 고려가 싸운 건데 이 대몽항전 과정을 좀 볼 거고요. 결국에는 40여 년의 항전 끝에 몽골과 강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가 원나라는 몽골 제국이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원이라는 이름을 바꾸는데 이 원 제국의 간섭을 받는 원 간섭이라는 시기를 겪게 돼요. 그때에는 고려의 사회 모습은 어땠는지, 통치 체제는 어땠는지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원나라가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 이 고려의 원나라로부터 반대하는, 원나라로부터 멀어지려는 반원, 그리고 개혁 정치를 펼쳤던 왕이 하나 등장하니 그가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 공민왕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1170년 이 무신 정변이 일어나서 무신들의 세상이 옵니다. 무신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231년 몽골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몽골의 침입이 시작돼요. 그리고 1270년에 몽골과 강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시대적인 정리 한번 해드렸죠. 고려 전반적인. 그러다가 공민왕이 약 1356년쯤에 반원 개혁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시기를 한번 머리에 넣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무신 정권의 성립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무신 정권이 왜 성립됐는지 배경을 봐야겠죠. 첫 번째 배경은요. 일단 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단 진압되면서 문벌 귀족 사회 안에 동요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신 정변이 일어날 때의 왕이 의종이었는데 이 의종은요. 정치에 관심이 없고요. 젊은 문신들과 향락과 사치에 빠져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전부터 쌓여왔던 문벌 귀족사의 모순들이 늘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문신들은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수탈 같은 것들도 일삼으면서 이 사회 내부의 지배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권력 다툼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신에 비해서 이게 사실은 제일 컸던 건데 무신들이 차별받고 있었어요. 고려는 선생님이 과거 시험 설명하면서 이 얘기했어요. 무신을 뽑는 무과 제도가 없어요. 무신들은 주로 대부분 다 특채예요. 특채. 그냥 무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그냥 특별 채용 형식으로 뽑아서 썼는데 무과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은 문신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는데 문신은 고려에 9개의 등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총 9등급에 승진에 제한이 없는데 무신들은요. 정삼품 이상으로 관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워도. 그래서 이제 상장군이라고 불리던 관직이 이제 무신 등의 가장 높은 관직인데 이게 정삼품 이상 못 가는 관직인 거야. 차별받았단 말이죠. 승진의 차별 그리고 또 어떤 차별도 있었냐면요. 무신의 이제 무신 정변을 일으킬 때 사실상 무신들의 총대장 역할을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 이제 정중부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냐면 이 사람이 수염을 굉장히 아주 멋지게 길러서 이 수염이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수염이었는데 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는 문신이요. 이렇게 촛불을 갖다가 이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우면서 정중부가 엄청나게 분노해서 그때 이제 김돈종을 비롯한 문신들을 다 죽이겠다는 결심을 막 할 정도로 큰 차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불만이 쌓였던 계급은 누구냐면 바로 하급 군인입니다. 여러분, 무신이 곧 군인은 아니에요. 무신은요, 오늘날 지금 군대로 치면 간부예요. 장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신들은 장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실제 병사로 근무하는 군인들은요, 이 군인은요, 직업이 세습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군인이었잖아요. 그럼 아들들 중에서도 한 명은 군인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직업적인 군인을 하는 이런 군인들은 그 군인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았거든요. 근데 이 토지를 지급받는 군인들이 이제 문신 사회에 문벌 귀족 사회에 문신들의 수탈에 의해서 받아야 될 땅도 못 받게 되고 군인으로 열심히 복무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못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군인은 군사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19년에 거란의 마지막 3차 침공 이후에는 사실상 고려에 커다란 외침이 없어. 외적의 침략이 없단 말이에요. 평화의 시대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을 군사훈련보다는 뭐 공사, 성벽 수리하는데 아니면 뭐 잡일에 이런 동원을 계속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은 땅도 못 받아. 그리고 우리는 군인인데 쓸데없는 잡일에 우리 동원해 이러니까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갔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교과서의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바로 이 의종이라는 임금이 이제 보현원이라는 곳에 놀러 갑니다. 보현원이라는 곳에 놀러 갔는데요. 여기서 사건이 발생해요. 의종이 그 당시 이제 고려에 뭐가 있었냐면 1대1로 대련하는 무예를 이제 수바키라고 했어요. 무기 없이 그냥 손발로 하는데 이 수바키가 이제 연회 자리에서 수바키를 펼쳐나가면서 그 당시에 대장군이었던 이소홍이라는 사람, 대장군이면 굉장히 높은 무신이거든요. 부릅니다. 근데 이소홍이랑 붙은 군사가 굉장히 젊고 힘센 군사였죠. 당연히 이때 이소홍은 이미 나이가 50이 넘은 그 당시로 치면 엄청나게 노령의 나이에 군인이었던 거죠. 무신이었던 거죠. 이소홍이
공격도 못하고 뒤로 계속 피하기만 하니까 젊은 문신, 심지어 이소홍보다 등급도 낮은 관리인, 문신인 할례라는 자가 갑자기 와서 이소홍의 뺨을 때리면서 어찌 너 같은 자가 대장군이라면서 우리 폐하를 지킬 수 있겠냐면서 모욕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중부가 명령을 내립니다. 보현원에 군사들을 보내서 정중부 밑에 있던 부하들이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의방과 이고라는 사람이에요. 부하를 보내서 야 문신이라고 하는 것들 씨를 말려버려 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 문신들을 다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니 이게 바로 1170년에 일어났던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 무신정변이 성공하게 되고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무신들은요, 초창기에 계속해서 이 무신 정권의 지배자가 바뀌는 불안정한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무신 정변을 일으키는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 세 명이거든요. 근데 이의방과 이고가 뭐 서로 권력을 이제 내가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서로 죽여요. 이의방이 이고를 죽이고 또 정중부가 이의방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정중부가 이제 유일한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정중부의 권력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정중부의 부하였던 경대승에게 또 정중부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경대승이 사망하고 경대승의 부하로 있던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또 권력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자, 근데 이의민은 좀 독특해요. 출신 성분, 그러니까 출신 신분이 천민이야. 천민 출신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무신 집권기에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의민도 한 10여 년 정도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결국에 최충원이라는 사람에게 권력을 뺏기고 죽임을 당하면서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야 비로소 무신 정권이 안정을 찾게 된다는 거죠. 최충원은 강력한 권력 기구를 만들어서 그 권력을 유지해 갔고요. 심지어 최충원은요, 자신의 아들에게 이 최고의 집권자의 자리를 세습합니다. 최충원의 아들이, 요 표는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무신 집권기에 집권자들의 변천과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당시 무신 집권기에 최고의 권력 기구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최충원의 아들 최우, 최우의 아들 최항, 최이까지 4대에 걸쳐서 4대 최씨 집안이 60여 년 동안 무신 집권기 최고의 가문, 최고의 권력자로 존재하는 거죠. 사실상 왕은 허수아비고요. 이때는 최충원 가문이 이제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최충원 최씨 정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최충원이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도 불리는데 최씨 무신 정권이 형성되고 무려 4대 60여 년을 걸친 최충원 정권이 쭉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무신들은요, 자신들의 세상에 왔잖아. 문신들이 다 제거했잖아. 그래서 그들은요, 권력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문신들이 있을 때는 중서문화성이라든지 중추원 같은 권력 기구를 통해서 그들이 권력에서 뭐 국정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무신들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경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이 권력을 차지했던 초반에는 기존에 있던 기구를 이용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방이에요. 중방은 여러분 이제 방이 한 두세 개 정도 나올 거라 헷갈릴 건데 중방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건데 무슨 역할을 했었냐면 중방은 무신의 최고 지위에 있는 장군들, 높은 장군들, 무신의 고위 관직들의 무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무신들의 회의 기구가 중방이었어요. 예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이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 집권기에는요, 아까 얘기했죠. 왕권은 사실상 무력, 왕은 허수아비입니다. 실제적인 권력은 무신의 최고 지배자가 잡게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사회개혁적인 면에 소홀하죠. 왜? 자신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습니까? 건국된 지 고려가 공대 200여 년 동안 문신들에게 엄청난 하대와 차별과 멸시와 모욕을 당해왔단 말이죠. 근데 자신들의 세상에 왔어. 그럼 어떻게? 그동안 저 문신들에 눌려서 해보지 못했던 거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갑질을 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갑의 위치에 가면 갑질을 하던 사람보다 더한 갑질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 무신들은요. 문신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수탈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사회개혁적인 측면은 관심이 없는 거죠. 어쨌든 무신들 초창기, 무신집권 초기에는 중방이었다. 권력기구 중방이었는데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나서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 기구의 이름 별표 쳤습니다. 교정도감입니다. 최충원 때부터 만들어진 권력기구입니다. 여기서 국정을 총괄하는 거예요. 이 교정도감은 최충원의 집에 있었고요. 최충원이 모든 중요한 서류를 자기 집에서 보고받고 결제했던 겁니다. 얼마나 권력이 셌음을 보여줍니까? 왕은 있지만 왕은 그냥 진짜로 유명무실한 존재입니다. 실권자는 최충원이에요. 자, 그러다가 최충원 사망 후에 최충원의 아들 최우에게 이 최고의 집권자의 자리가 넘어가는데 최우는 교정도감에다가 하나의 기구를 더 추가합니다. 그 기구의 이름이 바로 정방이에요. 정방. 정방은 무슨 일을 하는 기구였냐면 인사권, 관리들의 인사, 승진, 어디에 관리를 배치, 관리를 뽑는 거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이 정방을 최우도 자기의 집에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리들이요. 한 자리 하기 위해서는 최우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최우한테 잘 보여야지만 내가 승진도 하고 내가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고 최우의 집에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이 교정도감과 정방이 최씨 집권, 최충원 집권 이후에는 무신 집권기의 최고의 권력 기구였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두십시오. 근데 여러분 정치적인 기구만 가지고 이들이 권력을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해. 초창기에 보세요. 이 무신 집권의 지배자들이 계속해서 바뀐다고 힘 있는 놈이 자기 부하가 막 상관을 자기 원래의 모셔야 되는 상사를 죽이고 권력을 뺏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경대승은요 불안했던 거죠. 자기도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경대승이 이 무신 집권기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인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도방이라는 겁니다. 도방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군사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거 경대승이 만들어요, 도방을. 자, 도방을 만들었는데 경대승 역시 결국엔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최씨 집권기에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는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군사적 기구를 만들게 되니 그게 바로 삼별초라는 겁니다. 삼별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방을 중심으로 무신집권 초기에는 권력을 행사하다가 최충원이 집권하고 나서는 교정도감이 모든 국정을 총괄했고 최우는 교정도감에다가 인사권을 담당하는 정방이라는 걸 추가했고 이 무신의 집권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기구들을 두었는데 경대승이 만든 도방이 있었고 최우가 삼별초라는 걸 만드는데 삼별초는 뭐였냐? 밑에 한번 볼까요? 최우가 처음에는 치안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름이 처음에는 야별초였어요. 야별초. 밤에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군대란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많아져서 좌별초, 우별초로 나눴던 거야. 두 개로. 거기에다가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몽골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탈출한 애들을 신의군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끝까지 나라를 배신하지 않는 이런 훌륭한 군사들이야 그러면서 이 편성을 하면서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세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삼별초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목적은 명분은 치안 유지인데 사실상은 최우와 이 최씨 집안의 최씨 정권의 뭐 사병 개인의 군사처럼 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으로 활용했던 거죠. 삼별초라는 것을. 자, 어쨌든 도방과 삼별초는 무신 집권 시기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이 무신 집권 시기에 발생했던 농민과 천민의 봉기입니다.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왜 이 시기에 유독 많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는 신분제가 동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이민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출신이 천민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민. 천민인데 워낙 힘이 세고 무예의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무신들 사이에서 신임을 얻고 있다가 결국 최고 권력자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같은 여러분 천민이라면 나랑 같은 천민이었던 이음이라는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됐어. 그럼 우리도 한번 세상을 바꿔보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제 자체가 뭐 천민이 최고의 집권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크게 흔들렸다라는 거죠. 더 나가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제거하고 이렇게 윗사람을 배신하는 것 뭐라고 하냐면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하극상의 풍조가 뭐 계속해서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니까 농민 천민들도
이거 우리도 한번 세상 바꿔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무신들이요. 그동안 문신들이 해왔던 이 수탈을 자기네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무신들의 수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농민과 천민들 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항해서 지배층의 수탈과 더 나가서 신분을 나 천민인데 천민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신분 해방에 추구하는 여러 농민과 천민의 봉기들이 일어나니 그게 바로 이제 지도에 나타난 다양한 무신 집권 시기에 발생했던 봉기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봉기 두 개를 꼽으라면 망이망소의 난 공주에서 일어났던 거 그리고 만적의 난인데 망이망소이는 이 사람들은 공주의 명학소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야. 소.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향, 부곡, 소할 때 그 소입니다. 이 소는 천민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군현보다 많은 세금의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망이망소이가 역시 그러한 부담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신분 해방을 추구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소가 아니라 일반 군현을 바꿔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켜요. 얘네 둘이 형제거든요. 난을 일으켜가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정부에서는 알았어. 너희들 요구가 뭐야? 그랬더니 우리도 일반 군현으로 바꿔줘. 그래서 충성스러운 현이 되라. 충순현이라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물론 이후에 망이망소이를 이제 정부가 배신하면서 망이망소이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하면서 결국에 진압당하긴 하지만 이 당시에 무신 집권 시기에 발생했던 신분 해방 운동의 대표적인 게 망이망소의 난이 하나 있고요. 만적의 난은 뭐냐면 만적은 누구의 노비냐면 최충원의 개인 노비입니다. 사노비에 사노비. 개인 노비 만적이 1198년에 뭐 하냐면 개경에서 자기 주변에 이제 노비 프렌드들을 모아놓고 노비들을 다 집합시킨 다음에 개경의 노비들을 집합시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신의 난 1170년 이후에 아래 고관 대장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천민 출신 중에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왕과 왕비와 그리고 장군 그리고 높은 재상에 씨가 따로 있냐? 아니다. 시기만 잘 만나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우리 왜 어째서 뼈 빠지게 일하느냐? 내가 최충원의 개인 노비인데 너희들 노비들 각자 주인이 있잖아.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주인들 죽이고 노비 문서 불태워 버린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민을 다 없애서 우리도 왕이 되고 왕비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한번 꿈꿔보자 라고 만적이 난을 준비하는데 이게 사전에 발각되죠. 이 안에 배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만적을 비롯한 이 노비들 다 잡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실패하지만 어쨌든 이 만적의 난이나 망이망소의 난이 이 무신 집권 시기에 신분제가 흔들려서 이 천민들이나 농민들이 신분 해방을 추구하는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좀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이 조이총의 난 있잖아요. 조이총의 난 그리고 김보당의 난. 이 김보당과 조이총은 누구냐면 조이총과 김보당은 둘 다 문신이에요. 문신. 조이총은 서경의 이제 지방관이었고 김보당은 이 동북면의 병마사는 군사 지휘권을 가진 사람인데 얘네들은 이제 무신 집권 시기에 무신들의 집권에 불만을 갖고 다시 문신 사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봉기를 일으켰죠. 난을 일으켰죠. 근데 보시면 뭐 효심, 이 옛날 신라 근처의 경주 지역에 또 전라도 옛날에 백제 지역에 뭐 이연년 관노비는 뭐냐면요, 여러분 공공기관에 소속된 노비란 뜻이에요. 사노비는 개인의 노비고 그리고 뭐 최강수 옛날 고구려의 땅 우리 서경 같은 데서 이런 난들은요 이제 처음에는 일어날 때는 무신 집권 세력에 대한 신분 해방 뭐 이런 걸 내걸고 일어났다가 나중에 어떻게까지도 발전하냐면 우리 옛날 이 땅에 있던 고구려, 옛날 이 땅에 있던 백제, 옛날 이 땅에 있던 신라를 한번 다시 부흥시켜보자라는 또 옛날 삼국의 부흥운동으로 또 연결되는 모습들도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농민과 천민의 봉기까지 일어나면서 사실 무신집권 초창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동요가 컸어요. 근데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나면서부터는 사실상 이제 무신들의 안정적인 지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무신들의 집권 시기에 중국 대륙을 차지하면서 세력을 키워오던 하나의 민족이 있으니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민족. 이 몽골 민족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징기스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이제 몽골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 몽골이 고려까지 이제 침략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1231년 몽골과 고려의 첫 번째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몽골의 침입으로. 그게 언제까지냐면요. 무려 1270년까지 약 40년간 고려가 몽골에 맞서서 대 모모에 대해서 몽골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런 항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려의 수도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천도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뭐 민중들의 항전이 계속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원나라와 화해 조건을 맺는데 결국에는 고려가 원나라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에 의해서 고려가 간섭받는 내정 안의 정치가 간섭받는 원 간섭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교에서 몽골의 침략과 그리고 그 이후에 원 간섭기 마지막 공민왕의 개혁 정책까지 볼 겁니다. 사실은 뭐 조금 더 빨리 설명하면 몽골의 침략까지 설명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많은 양을 한 번에 뭐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 조금 나가더라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모신 집권자들의 변화와 그리고 그 대표적인 기구 이름들 일단은 여기 최씨까지만 일단 한번 정리를 해두십시오. 나머지 김준, 이면, 임유무는 이제 사실상 최씨 정권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얼마 이제 몽골의 항전 기간 동안 뭐 존재했던 나머지 무신 정권의 지배자들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사실 이 최충원 요 최씨 정권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무신 정권을 초창기에 만들었던 정중부 요 세력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구들 이름들은 한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우리 뭐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